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그 누구보다 김정은의 가까이에 상주하면서 상태를 체크했던 윤서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사명감이 투철했던 서진 씨는 엘리트 학교를 졸업해 성실하게 간호사 생활을 하다 운 좋게 김정은의 전담 간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김정은의 실제 건강 상태와 그로 인해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을 목격하고 봐서는 안 될 김정은의 비밀까지 목격하게 된 서진 씨는 갈수록 심해지는 압박에 점점 미쳐가게 되고 결국에는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진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통해 대체 김정은의 건강은 어떤지, 서진 씨가 목격한 일들과 김정은의 비밀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남한에 와서도 한동안은 뉴스에서 북한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두려움에 떨고는 했습니다. 북한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온몸이 떨려 북한이라는 단어는 저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거든요. 하지만 갈수록 북한의 만행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자신들을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 이상 역겨워 볼 수가 없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친 동물들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죠.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해 결국 저는 엘리트 학교인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뒤 평범하게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많은 환자들이 나아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저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32살이 되던 해에 저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평양종합병원에서 여느 때처럼 아침 회진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장님께서 저를 호출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한 줄 알고 걱정했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병원장님의 표정은 심각하면서도 뭔가 기대에 찬 것 같아 보였습니다. 윤서진 동무, 자네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가 주어졌네. 병원장님의 말씀에 저는 긴장했습니다. 김정은 지도자님의 전담 간호사로 발탁되었어. 물론 무거운 책임이 따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최고의 영광이지. 축하하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김정은 지도자님의 전담 간호사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죠. 순식간에 기쁨, 두려움, 혼란,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극비 교육을 받고 보안 서약을 하고 새로운 숙소로 옮기게 되었죠. 가족들에게도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중요한 환자를 담당하게 되어 당분간 연락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만 말했죠. 부모님은 걱정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 김정은 지도자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텔레비에서 봤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상 외로 심각해 보이는 건강 상태인 고도비만의 남성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너무나도 약해 보였죠. 의료진으로서 첫 진찰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고도 비만, 고혈압, 당뇨병, 게다가 심장 질환의 징후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가시는 건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철저히 숨기고 그의 모든 공개 활동을 완벽하게 보일 수 있도록 보조해야 했거든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 하기엔 정말 힘들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저는 공개 행사 때마다 저는 숨죽이며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쓰러지시면 어쩌나, 호흡곤란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며 준비했죠.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매번 식은땀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는 북한 최고 권력의 핵심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국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그저 영광스럽고 자부심이 넘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을 것을 알기에 두려움도 나날이 커져갔죠. 치료는 계속되었지만 김정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진은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나서야만 했죠. 의학 서적을 뒤지고 해외 의료 정보를 몰래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오젬픽이라는 신약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약을 구하는 건 저희에게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해외에서 몰래 들여와야 했거든요. 저는 밤잠을 설치며 고민했죠. 들키면 어떻게 될까? 처벌받겠지. 아니, 어쩌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컸습니다. 결국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약을 구하게 되었죠. 또한 오젬픽 외에도 사양로 성분이 들어있는 링거 치료를 시도하기도 했어요.
사약로는 멸종위기종인 노루에서 나오기 때문에 귀한 약재로 여겨집니다. 또한 불법이기에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저희는 효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치료를 진행했죠. 다행히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김정은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는 걸 보고 나서야 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그건 또 다른 고민이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고, 김정은의 건강 문제는 단순히 의학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았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과연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면 그 영향은 엄청날 거예요. 제 행동 하나하나가 어쩌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때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소임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죠. 하지만 제가 이 상황을 얼마나 더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건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들의 효과도 잠시였어요. 다시 김정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저는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료진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저는 우연히 고위 관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김정은의 집무실 근처에서 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격렬한 논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그 내용들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었죠. 이대로 가다간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원수님을 해외로 보내 최선의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한 장군이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러자 다른 장군이 즉각 반박했죠. 안 됩니다. 외부에 알려지면 큰일입니다. 국내에서 조용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한 위치에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저는 주변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게 있었어요. 좀 전의 대화처럼 바로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립이었죠. 보수파는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 문제를 철저히 은폐하려 했고, 개혁파는 이를 기회로 삼아 변화를 추구하려 했어요. 그리고 이런 갈등의 조짐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한 고위 간부가 저를 불러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윤서진 동무, 자네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도자님을 모시고 있지 않나? 혹시 뭐 다른 특별한 점은 없었나? 질문은 단순해 보였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정보를 캐내려는 의도가 역력했죠. 저는 최대한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지도자님의 건강은 양호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매 순간이 시험되었고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졌죠. 게다가 의료진에 대한 감시도 갈수록 강화되었어요.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이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때로는 복도를 걸어가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 개인 물품들이 뒤져진 흔적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제 방에 들어와 무언가를 찾았던 거죠. 처음엔 제가 예민해진 탓인가 싶었는데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저는 감시당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제가 가진 정보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미쳐갈 것만 같더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물론 환자를 살리고 싶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죠. 김정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욕구 또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들, 끝없는 긴장감,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때로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환자를 내버려두고 가는 것은 저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만 했던 상황들이 이제는 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더 신중해졌고 동시에 더 용기 있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정보들, 제가 목격한 권력 투쟁의 현장들, 이것들이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인지 의문이 들었죠. 때로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위험할지라도 저는 제 소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이 갑자기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저는 더욱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미 위험선을 오래전에 넘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한재의 피해 현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김정은이 직접 살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사실 지금 김정은의 상태로 그런 현장을 방문한다는 건 너무나 위험했어요. 저는 극구 만류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뿐이었죠. 뭐? 나더러 가지 말라고. 감히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김정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도자님,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건강? 내 건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넌 그저 내가 살아있게만 하면 돼. 알겠어? 어떻게든 나를 살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멀쩡해 보이게 해. 그게 내 일이야. 하지 못하면 죽여버리겠어. 그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한 고위 간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윤서진 동무, 이리 좀 오게. 그가 저에게 건넨 건 담배.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담배처럼 보이는 금연초였어요. 이걸 원수님께 드리게. 현장에서 이걸 피우시도록 하면 돼.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지금 지도자님의 건강으로는 아직 나가서는 안 돼. 그는 제 말을 자르며 말했죠. 지금은 지도자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네. 강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임무야. 알겠나? 그 순간 저는 이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모두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 악화를 숨기기 위한, 그리고 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연극이었던 거죠. 현장에 도착하자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기자들, 그리고 미리 동원된 주민들까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정은에게 담배로 위장한 금연초를 건넸어요. 그는 거칠게 그것을 낚아채 입에 물었죠. 이 정도로 될 것 같아? 더 건강해 보이게 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 알겠나?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김정은이 등장하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멀리서 보면 정말 강건해 보이는 지도자의 모습이었겠지만 가까이서 지켜보는 저희 눈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은 환자였습니다. 금연초를 피우는 동안에도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옳은 일인지,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건지 수없이 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더 큰 문제는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 내부에서도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제 동료 간호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지도자님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 왠지 좀 이상해 보이던데. 저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도자님은 아주 건강하셔. 순간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낯설었지만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었고 알아서는 안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잘못 입을 열었다가는 곧바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의료 기록을 분석하다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었는데 그의 기대 수명이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 순간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3년.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충격적인 사실이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요한 당 회의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게 된 날이었죠. 저는 무대 뒤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김정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연설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불길한 예상대로 김정은의 호흡이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상태는 악화되었죠. 거의 4초마다 마치 죽을 듯이 크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러자 관중석에서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이고 있었죠. 카메라는 잠시 김정은의 얼굴에서 멀어졌어요. 아마도 그의 상태를 숨기려는 의도였겠죠.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김정은이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물론 그가 환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의 목숨 때문이기도 했어요. 김정은이 쓰러지면 저희 또한 무사하지 못할 테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김정은 원수님은 놀라운 의지력으로 어떻게든 연설을 끝까지 마쳤고 그제서야 저는 잠시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사건은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모든 소문과 추측을 들으며 제 가슴 또한 무거워졌어요. 이제 무언가 큰 변화가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그렇게 김정은 원수님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면서 북한 내부의 분위기 또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인지한 변화는 김주애가 갑자기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거였죠. 김정은의 건강을 알고 있었던 저는 그 이유를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빠르게 누군가를 앉혀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리설주와 김주애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주애야, 넌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야 해. 내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리설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죽기 전 자신의 자식을 무조건 후계자로 완벽히 만들어야 한다는 긴박함이 보이는 듯 했죠. 이후 며칠 뒤, 저는 김여정이 고위 간부들과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 또한 목격했어요. 김주애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나서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김여정의 목소리에는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왔어요. 어느 날 밤늦게 병원을 순찰하던 중, 저는 우연히 군부 고위 인사들의 비밀 회의를 엿듣게 되었거든요. 김주애? 김여정? 우리에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해. 어린 소녀나 여자가 아니라. 한장성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겠소. 다른 이가 대답했죠. 저는 숨을 죽이며 그 자리를 재바르게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군부가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북한 최고 권력층의 치열한 갈등과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갔거든요. 어느 날 밤,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늦은 시간 김정은의 약 전달을 위해 개인 별장을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그때 우연히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김정은과 낯선 소년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소년의 나이는 많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을 꼭 닮았더군요. 둘은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 소년이 소문으로만 듣던 김정은 원수님과 현송월 사이에 숨겨진 아들일까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김정은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죠. 윤서진 동무,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 약을 전달드리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도자님의 건강을 걱정해서. 하지만 그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게. 알겠나?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이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장 같았죠. 만약 그 경호원이 제가 본 것을 눈치챘다면 제 목숨이 위험해질 거예요. 그 후로 저는 계속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를 가든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병원에서도 김정은 원수님을 돌볼 때도 항상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더욱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김정은의 측근들이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지도자님의 건강 상태가 외부에 알려지면 모든 의료진을 숙청해야 합니다. 한 간부가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지도자님이 돌아가시면 대역을 활용해 일정 기간 정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민심이 흔들려서는 안 되니까. 다른 이가 덧붙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의료진 숙청? 대역 활용? 이건 정말 미쳤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순간적으로 저는 이 대화를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가 제 방향을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비밀이 너무 크다는 걸요.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 복잡한 후계 구도, 군부의 쿠데타 모의, 의료진 숙청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제 머릿속에 있었고 그들은 이걸 없애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김정은의 건강 악화로 인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아픈데 살릴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점점 잠을 자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 같이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탈북하기로 한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제가 숙청당하거나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 모든 비밀을 안고 이 나라를 떠나는 것, 그것만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탈북을 결심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이 거대한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탈북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경로로 가야 할지, 모든 게 불확실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제가 가진 정보, 김정은의 건강 기록과 그 비밀 회의 녹음, 이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였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가방에는 평소와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었죠. 중요한 서류들과 녹음기, 그리고 약간의 돈과 옷가지들이었어요. 병원을 나설 때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어요. 이제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순간 누군가가 저를 의심하고 체포할 것만 같았거든요. 특히 검문소를 지날 때는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됐어요. 하지만 다행히 별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었죠. 강을 건너는 순간 저는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공포도 밀려왔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다행히 실제로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 공포는 오랫동안 저를 떠나지 않았죠. 중국에서의 시간 또한 쉽지 않았어요. 언제 북한 요원이나 중국 공안에게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거든요. 하지만 운 좋게도 저는 라오스를 건너 태국까지 마침내 도착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망명 신청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내가 정말 여기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늘은 그대로인데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모두 달랐거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 과거에 대한 죄책감이었어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그리고 제가 떠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 하지만 점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습니다. 제 의료 지식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죠. 탈북민 지원 의료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더 이상 위험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이곳에서는 온전히 저로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도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의 저는 탈북민들의 건강과 적응을 돕는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가끔 김정은의 모습이 TV에 나올 때면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그의 건강이 어떨지, 북한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저는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깊은 감사를 느끼면서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의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통일 이후의 의료 정책을 구상하는 일이에요. 아직 먼 미래의 일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꼭 필요한 일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제 인생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걸어온 길에 후회는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안에 있는 용기와 희망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조차 받자마자 읽으며 눈물을 흘렸던 사연인데요. 보위부 장군의 딸로 태어나 사랑하는 이의 충격적인 죽음을 목격한 뒤 탈북을 한 현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높은 위치에 있는 아버지 덕에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수연 씨는 대학에서 처음으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해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 남자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그 죽음의 배후를 알게 된 뒤 심각한 충격을 받아 결국 탈북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연 씨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통해 대체 남자는 왜 죽음을 맞게 된 건지, 죽음의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었던 건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2년이 된 현수연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탈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접하다 보니 저희 옛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북한의 평양에서 태어나 보위부 장군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덕분에 저는 항상 남들이 소위 말하는 호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평양 밖으로는 거의 나가본 적이 없었고 제 주변의 친구들도 대부분이 고위 간부나 장군의 자식들이었죠. 남한으로 치면 국회의원들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물론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면서 살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당에 충성을 바치며 명예를 중요시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냉정하게 변하시는 아버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는 항상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때문에 연애 같은 것도 꿈도 꾸지 못했어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예쁜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대시를 하는 남자들도 많았었고요.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눈에 드는 남자가 생길 때까지 저에게 연애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켜드리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보위부 장군인 아버지의 딸로서 제게는 늘 엄격한 기준이 있었으니까요. 대학 입학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걸음 중 하나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곳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민철이를 봤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던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와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그게 바로 민철이었어요. 첫눈에 봤을 때부터 그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설렜죠. 그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거든요. 지식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어하는 열정 같은 것이 느껴졌죠. 민철이는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지만 그의 두뇌만큼은 정말 비범했습니다. 우선 민철이는 장학생으로 입학한 수재였죠. 누구보다 똑똑한 친구였어요. 우리는 그날 이후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부를 함께하는 친구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져 갔죠.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시작부터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보위부 장군의 딸과 평범한 집안의 아들. 북한 사회에서 이런 관계는 용납될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매번 만날 때마다 들킬까봐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험함이 우리의 사랑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도서관 구석, 캠퍼스의 한적한 공원, 때로는 늦은 밤 기숙사 뒤편에서 매번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 스릴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거의 들킬 뻔한 적도 있었어요. 순찰 중이던 경비원이 우리가 있던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철이가 재빨리 저를 끌어안아 숨겼던 기억이 나요. 그의 심장 소리가 마치 천둥처럼 크게 들리던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또 민철이와 함께 있을 때면 저는 그저 수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덕분에 그와 있으면 보위부 장군의 딸이 아닌 그냥 평범한 대학생 수연으로 살 수 있었죠. 처음 느껴보는 기분이었어요. 묘한 해방감 같은 것도 들고 긴장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었죠. 그렇게 그는 제게 자유를 주었고 저는 그의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민철이는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줬어요. 그의 눈을 통해 보는 세상은 더 넓고 더 아름다웠죠. 우리의 대화는 항상 끝이 없었어요. 문학, 철학, 그리고 가끔은 조심스럽게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죠. 민철이의 생각은 언제나 신선하고 대담했습니다. 가끔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아왔는지 또한 깨달을 수가 있었죠. 한 번은 민철이가 수연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최선의 세상일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어요. 위험한 발언이었지만 그 질문은 제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전까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 또한 커져갔습니다. 아버지께 들키면 어떡하지? 민철이에게 해가 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늘 저를 괴롭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서로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캠퍼스 뒤편 작은 언덕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키스를 했어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하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 것만 같았거든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벽한 행복감이 몰려왔어요. 하늘에 가득한 별들도 우리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죠. 민철이의 따뜻한 손이 제 얼굴을 감싸 안았을 때
저는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랐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만남은 늘 조심스러워야 했고 언제나 시간에 쫓겼으니까요. 가끔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 만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애가 탔습니다. 민철이를 보지 못하는 시간 동안 저는 그가 준 작은 쪽지를 몰래 읽어보며 그리움을 달랬어요. 수연아, 너는 내 인생의 빛이야.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항상 사랑해. 그의 글씨를 보며 저는 힘을 얻었죠. 그러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갑자기 민철이가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바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민철이는 연락이 없었어요. 캠퍼스에는 그가 탈북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민철이가 정말 탈북을 했다면 그건 제게 말도 없이 떠난 거잖아요. 배신감, 분노,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와 함께 계획했던 미래, 꿈꾸었던 행복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때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과연 무사히 탈출했을까? 잡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죠. 특히 가장 괴로웠던 건 이 모든 감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시기에 저는 슬픔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보위부 장군의 딸이 탈북자를 그리워한다니 그 사실을 들킨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어쩌면 내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해야 했습니다. 웃으면서 학교에 가고 평소처럼 공부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매일 밤 눈물을 삼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민철이의 가족들이 수용소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민철이의 탈북으로 인해 신문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의 절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이의 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 아버지가 저항하다 구타당하는 모습, 그리고 어린 동생이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 그 장면들이 지금도 악몽처럼 떠올라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또 그 순간 저는 민철이가 정말로 탈북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죠. 그리고 동시에 그가 저를 두고 떠났다는 사실에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민철이를 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단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일에 몰두하면서 민철이를 잊으려 했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잠시나마 새로운 시선을 선물하고 제가 저대로 있을 수 있게 해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이후로도 저는 매일 밤 꿈에서 그를 만났고 매일 아침 그가 없다는 현실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당원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진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죠.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 민철이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사진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더군요. 기쁨, 분노, 안도, 두려움. 그날 밤 우리는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깃든 고통을 느낄 수 있었죠. 민철이는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탈북 시도 중 체포되어 북송된 후 보위부에서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곳에서 민철이가 받은 고문들을 들으니 그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철이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4년 내내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더군요. 맞아요. 저는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 또한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는 것 또한 직감했습니다. 이제 그는 항상 감시 대상일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비밀리에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어요. 민철이와의 재회 후 물론 항상 행복했지만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민철이가 말한 악명 높은 신문관에 대한 이야기가 제 가슴을 옥죄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문관에 대한 설명을 들을수록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왠지 모르게 저희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신문관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부정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버지의 늦은 귀가, 가끔 옷에 묻어있던 핏자국,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아버지의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가 민철이를 그토록 잔인하게 고문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깊은 혼란과 갈등에 빠졌어요. 아버지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죠. 식탁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면 그의 손에 묻은 피가 보이는 것만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이 갈등은 저를 점점 더 괴롭혔어요. 이런 갈등 속에서도 민철이에 대한 제 감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저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동했죠.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욱 간절하게 만남을 이어갔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보이부의 감시를 피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한밤중에 도시 외곽의 폐건물에서, 때로는 북새통인 시장 한복판에서 스쳐 지나가듯 만났어요. 매 순간이 위험했지만 그 위험이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한 번은 경비병들이 우리가 있던 건물을 수색하는 동안 좁은 벽장 속에 숨어 있었던 적도 있어요. 서로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리던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죠. 매번 이렇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옛날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번에 들키면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4년 동안의 이별이 우리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었나 봐요. 민철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에 다시 한번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이전에는 몰랐던 북한 사회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됐고 제가 믿어왔던 많은 것들에 의문을 품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됐어요. 고통과 시련을 겪고도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사랑이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과 함께 더 큰 고민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계속 숨어 살아야 할까? 아니면 더 큰 모험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밤마다 괴롭혔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민철이를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번에는 꼭 그와 함께 이겨내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북한 사회의 모순,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우리의 미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어느새 우리는 결혼까지 꿈꾸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었죠. 보위부 장군의 딸과 반역자의 결혼이라니 사실은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봐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유로운 세상에 대한 저희의 갈망도 커져갔어요. 우리는 종종 탈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서로가 자유롭게 만나기 위해서는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맞으니까요. 하지만 민철이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저의 안전을 가장 걱정했죠. 수연아, 내가 위험해지는 건 절대 안 돼. 넌 보위부 장군의 딸이야. 들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라고 말하곤 했어요. 이미 한 번 겪어봤기에 더욱더 걱정이 되는 듯 하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누구의 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걱정 또한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아버지가 민철이를 고문하는 모습을 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땀에 젖은 채로 깨어나 한동안 몸을 떨곤 했어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어만 갔습니다.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졌죠. 우리는 언젠가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믿음만큼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죠.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공포가 늘 우리를 따라다녔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우리의 사랑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으니까요. 이 시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열정적인 시간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 민철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뒤섞여 저를 혼란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이 경험들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러다 저희 탈북을 굳혀주는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그 전으로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끔찍한 일이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민철이와 저는 조심스럽게 만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반역자 박민철을 체포한다. 그들의 고함 소리에 우리는 얼어붙었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한기가 돌았어요. 민철이는 저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연이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보위부 요원들이 민철이를 거칠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저 민철아 라고 외치는 것밖에요. 민철이는 끌려가면서도 저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더군요. 금방 다녀오겠다면서 말이에요.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력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민철이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난 후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어요. 공포와 불안이 제 몸을 지배했죠.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이게 다 아버지가 벌인 일인가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잠깐 동요가 비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죠.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이건 다 너를 위해서다. 그런 반역자와 어울리면 우리 집안이 위험해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철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나. 이건 너와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깨달았죠. 제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무자비한 보위부 장군만이 서 있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민철이를 풀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제 말이 그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넌 아직 세상을 모른다. 그런 반역자와 어울리다니 내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민철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저 저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제가 헤어지겠다고 약속할 테니 그를 풀어주세요. 제발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버지는 저를 외면하셨습니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 저는 더욱 절망했어요. 이미 늦었다. 넌 방에 가서 반성이나 해. 아버지의 차가운 말에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이 나라에 있을 수 없다고 느꼈죠. 그리고 며칠 후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민철이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고문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걸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을 울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더 끔찍했던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그 잔인한 고문 과정에서도 민철이는 끝까지 저를 지켰다는 거예요. 평생 북의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수연이와 헤어지는 것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끝으로 민철이는 결국 생을 마감했다고 하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고 또 울었죠. 민철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생각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죠. 민철이의 죽음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웃을 수 없었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죠. 아버지를 마주할 때마다 살인자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한때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신뢰와 존경이 산산조각 났어요. 식사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어요. 아버지와 같은 식탁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죠. 솔직히 한 번은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제가 점점 미쳐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체제를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곳에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탈북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실패하면 저 또한 민철이와 같은 운명을 맞을 테니까요. 그래도 이대로 살아갈 순 없었어요. 자유로운 곳에 가고 싶어 하던 저와 민철이의 작은 소원, 저라도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매일 밤 민철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었죠. 다행히 보위부 장교인 오빠가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오빠도 이 체제의 모순을 알고 있었나 봐요.
우리는 몇 달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죠.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들킬까봐 두려웠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그 두려움을 이겨냈죠. 그리고 마침내 탈북을 결행하는 날이 왔어요. 국경을 넘기 직전 저는 민철이의 유품인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그의 미소 띈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민철아, 나 잘 살아갈게. 내 목까지. 그 말을 중얼거리며 저는 강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렇게 보이부 장교 오빠의 도움으로 저는 중국 국경까지 경비대에게 걸리지 않고 헤엄쳐 갈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나더군요. 물론 끝이 아니었죠. 그곳에서 브로커를 만나 홀로 은신처에서 있다가 라오스를 건너 태국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마침내 태국에 도착해 비행기를 탔을 때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가는 거예요. 저와 민철이가 꿈꿔왔던 그곳으로 말이에요. 혼자라는 점에 너무나도 슬펐지만 꼭 가서 민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알리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달랐으니까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그 압도적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답니다. 수많은 사람들, 현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처음 본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질 뻔했던 일, 지하철을 타고 잘못된 방향으로 한참을 갔던 일 등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 에피소드들도 많아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들까지요. 처음으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했을 때 그 흥분을 잊을 수 없더군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제 손끝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선했거든요. 처음으로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 말이죠. 수업 중에 북한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가끔 목이 메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죠. 특히 수용소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면 민철이와 그의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요. 대학 생활은 정말 새로웠습니다. 나름 북한의 엘리트들이 모인 김일성종합대학교를 다녔던 저 또한 이곳이 너무나도 낯설었어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고 때로는 교수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것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런 모습들이 무척 낯설었지만 점차 저도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견을 말할 때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하지만 끝날 때쯤엔 자신감이 생기곤 해요. 한 번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발표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해주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걸 깨달았죠. 또 탈북자 인권 단체에서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봉사활동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됐죠. 북한의 인권 실태, 특히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알리는 일에 주력했어요. 제가 겪은 일, 민철이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죠.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도 해요. 과거의 아픔을 다시 꺼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민철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내요. 한 번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확신했죠. 가끔은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아직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특히 민철이를 떠올릴 때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져요. 그의 미소, 따뜻한 손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려 했던 그의 모습.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힐 때면 상담을 받으러 가요. 전문 상담사 선생님께서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계세요. 아직은 그 끔찍한 일에 트라우마로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곤 합니다. 자유를 찾아온 이유, 민철이의 꿈을 이어받은 이유,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이런 생각들이 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요. 가끔은 제가 이곳에 온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요. 최근에는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일도 시작했답니다. 저처럼 힘들게 자유를 찾아온 아이들이 이곳에서 잘 적응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그들을 보면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라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하지만 이제는 제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 기뻐요.
아이들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볼 때면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껴져요. 한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거든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민철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가끔 그의 사진을 꺼내보며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민철아, 나 잘 지내고 있어. 내가 꿈꾸던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어. 넌 어떨까? 지금 나를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까? 이렇게 독백을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민철이가 웃으며 저를 안아주는 듯한 기분이 든달까요? 가끔은 민철이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보기도 해요. 아마 그도 다시 태어나 이곳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는 제 경험을 통해 북한의 부당한 체제를 알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게 민철이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민철이의 목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가끔은 미래가 두렵기도 합니다. 북한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제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서워요. 특히 통일이 되면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려요. 그분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두려워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길, 그리고 그 과정에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최근에는 통일 후의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오늘도 저는 민철이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시작해요. 민철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게.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갈게. 우리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꼭 보여줄게. 그렇게 다짐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보위부 장군의 딸이 아니에요. 그저 자유를 사랑하는 한 인간, 수연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가 주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요. 이곳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지만 제 과거를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걸어온 길을 돌아봐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생각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에 의해 정해진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제가 선택한 길을 걷고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험하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 길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철이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만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전진할 거예요. 언젠가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제가 자유를 선택한 이유이고 민철이의 꿈을 이어받은 이유니까요.